근데 이 국가는 아까 structural problem 말씀을 하신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뭐 이명찬 박사님 네. 유튜브 방송 채널이시니까 제가 조금 더 자유롭게 예. 설명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모 기업 회장이 네. 미국 가니까 요즘 AI 이야기밖에 없더라. 나 AI에 꽂혔다. 나 여기다가 8조 투자할 거다. 최 누구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 사람이 기업 총수인가 싶은 거예요. 왜요? AI가 자 투자 그러면 투자가 되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물론 뭐 자기들 반도체 가지고 있고 네. 데이터 센터 운영할 수 있는 텔레코뮤니케이션도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 노력과 투자, 이 중국이 반도체 그거 하나 지금 개발 못 해갖고 수백조 위안을 퍼부은데도 삼성 하나 못 잡고 있는데 그게 어느 세월에 됩니까? 네. 두 번째,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기업 총수 중에 본받아야 될 사람 할 때 그 사람이 두 번째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정치적인 이슈가 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수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항지쳐 버리는 사람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연속극 드라마 보실 때. 드라마에서는 권선징악이 줄을 이루죠. 예. 유교적인 문화인데,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 뭐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문제죠. 근데 그거를 처리하는 방식을 제가 보면서 실망한 거죠. 네. 예를 들면 정확하게 그냥 50대 50으로 딱 재벌 총수답게 나눠버리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쪼잔하다 그럴까요? 네. 좀 찌질한 면이 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미국 갔다 와서 야 AI 한다더라 미국은. 네. 나도 AI 해야 되겠다. 그럼 똑같은 질문을 네. 삼성하다 해볼게요. 삼성은 뭐 했어요 지금? 반도체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는 메모리만 하지 비메모리는 안 한다? 근데 비메모리 연구소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있죠. 그럼 비메모리 연구소를 하면 실리콘밸리에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만큼 그래픽 카드를 갖고 놀고 있고 젠슨 황이 돈이 없어서 일본 기업에게 500만 달러를 빌리고 할 때에 삼성은 도대체 뭐 했냐는 거예요. 네. 삼성은 더듬이가 SK나 현대 같은 더듬이는 하드웨어라서 이 더듬이에 움직이는 게 느리고 무겁다고 하면 네. 삼성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니까 네. 스마트폰 만들고 하니까 네. 이 더듬이가 길고 막 빨리 움직여야 될 기업 아닌가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럼 이런 기업들을 믿고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다? 그게 가능하냐? 그 다음에 정부의 거버넌스의 문제죠. 그럼 이제 정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본 정부의 역할을 지금까지 한번 놓고 보십시오. 아베노믹스가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드디어 10년이 지난 지금의 물가가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도 빨리 기업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 하자. 그래서 주주 배당 늘리고, 그 다음에 자사주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늘려서 증시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하자. MSCI에 빨리 들어가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세라의 유명한 CEO 계시죠. 이나모리 가즈오. 네. 그 다음에 혼다의 혼다 쇼이치. 그 다음에 마츠시다의 마츠시다 고노스케죠. 이런 분들이 있던 시절에는 대한민국에 정주영, 이병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시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 이나모리 가즈오나 뭐 마츠시다 고노스케나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손정희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손정희 입에서 뭐가 나왔는지는 아까 방금 말씀 주셨잖아요. 네. 큰일 났다 이거. 일본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다. 그럼 대한민국은 정주영, 이병철 이후에 2세 경영을 하고 있는 지금 모습에서 여전히 재벌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는 기업 운영 체계에서 정부가 이거를 미국식으로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일본식으로 가져가는 게 맞느냐, 독일식으로 가져가는 게 맞느냐, 중국식으로 가져가는 게 맞느냐의 모델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벌 중심의 기업 경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CEO라고 하는 그 기업 오너들이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불행한 사태도 겪고 이제 그렇게 되면 CEO들은 정치하려는 의지를 잃어버리거든요. 네. 저 경제하려는 의지를 잊어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다 지금 속에 숨어 있는 이렇게 아직 불거져 나오지 않았지만 숨어져 있는. 근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이러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자꾸 일본 봐라. 지금 일본에 구조적인 문제 있고 일본 기업들에게 문제 있고 일본 교육에도 문제 있고 대한민국 교육 문제는 없나요? 대한민국 강남 교육하고 강북 교육하고 왜 차이가 나고 왜 서울 교육하고 지방 교육하고 차이가 나야 되죠? 왜 스카이 대학에 나온 애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삼성이나 굴지의 기업에 들어가면 거기서 배웠던 고등미적분이나 통계학은 써먹을 일이 없잖아요. 산수만 하면 되지 뭐 고등미적분을 왜 합니까 거기서. 그죠? 이런 형태의 교육 시스템이 고스란히 일본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아시는 거죠. 야, 이러다가 큰일 난다. 정부가 제대로 하는 것도 없지, 기업이 제대로 하는 것도 없지, 옆에서 중국과 일본은 우리하고 다른 구조를 가지고 지금 거시경제 정책을 쓰는데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쓴다 그러지.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지? 그 다음에 독일과 유럽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전략의 네. 유연성이 제 눈에도 안 보이고 아마 박사님 눈에도 안 보여서 아마 이런 저하고 이야기를 좀 하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말씀을 나눠보시죠. 뭐. 근데 참 그 교육 문제를 얘기하면은 일본에서는 내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교토 대학에서요 어떤 교수님하고 이제 인터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박사님 뭐 요즘 문부성에서 계속 고문이 내려오는데 교토 대학에 네. 도쿄 대학 다음에 교토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대학 좀 본받아서 개혁을 좀 하라. 문부성에서 고문이 계속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때 내가 그게 내 귀를 좀 의심했죠. 이 얘기를 또 딴 데서 했더니 바로 반박이 되는 게 한국 교육은 뭐가 볼 게 있다고. 뭐가 볼 게 있다고. 당연히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참 묘한 게 한국에 대한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주 내가 지금 일본 비판하는 것도 보면은 사실 일본의 분석가들이 다 일본 비판하는 걸 읽고서 제가 이제 그걸 전달하는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계속 비판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 곽수정 박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시고, 그런데 세계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또 좀 다르단 말이에요. 최근에 뭡니까? 뭐 IDM인가 뭔가 거기서 경쟁력 보니까 한국이 IMD 한국이 20이에요. 일본이 몇이었습니까? 35인가요? 36인가요? 36인가 뭐 그래요. 그러면은 한국이 훨씬 일본보다 지금 체력이 튼튼하다는 얘기잖아요. 국제사회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교토 대학이 한국 대학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한 학자가 또 하는 얘기가 과거에는 기러기형이라 그러죠. 그 옛날에 안형 경제에서 보면은 이 아시아에서는 항상 일본이 제일 앞에 날아가고 그 뒤로 동남아 많은 국가들이 그 당시에 중국은 뭐 저 뒤쪽이었죠. 한국이 그 뒤에 따라오고 이랬는데 그분이 분석한 글에 보면은 그림 자체가 한국이 앞에 날아가고 일본이 뒤에 따라가면서 왜 그렇게 됐냐 옆에다가 인터넷 하고 그 다음에 영어 교육 두 개가 일본이 한국한테 뒤져가지고 지금 뒤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적인 모습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은 더 심각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정말 일본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심각하냐 보니까 이게 엔저가 지금 그동안 그 아베노믹스에 의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놓은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조금 더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아지니까 돈 푸는 걸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해왔다 지금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럼 엔저가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일본의 현재 모습하고 한국의 모습이 이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느냐? 나는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는 말에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는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 삼각형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은
양극단에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직도 재벌 기업 구조가 먹히고 있고, 재벌 구조가 먹힌다는 말은 정부가 제대로 된 금리와 환율 정책을 쓰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물가와 수출 경쟁력에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이명찬 박사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본의 지리를 섬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제가 이 도시 지리학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일본 열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관서지방 쪽으로 눈이 많이 와서 사람이 별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쪽에 교토, 오사카, 후쿠오카, 여기 도쿄, 요 정도의 사람, 요 정도 지역에 사람들이 한 1억 2천 명 정도 있다. 홋카이도 조금 있고요. 뭐 그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후에 그 경제 산업 발전에 가장 밑바탕이 되었던 게 한국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대부분 오픈돼 있었고, 거기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으로 오늘의 일본이 아마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고, 2010년이죠. 이게 중국한테 뒤집어진 게. 2010년이죠. 그 뒤로 일본의 모습은 1995년을 따라서 자꾸 돌아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근데 1995년 버블이 붕괴하기 때 모습을 알려 그러면 1985년을 또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350엔을 바꿀 주던 1달러짜리가 150엔밖에 가치가 없다고 되니까 수출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거의 뭐 반토막이 나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컵 하나에 옛날에는 3개를 사던 게 이제는 1개밖에 못 사는 상황이 이르니까 그러니까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일본 기업으로서는 큰일 났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다가 하소연을 했겠죠. 금리 낮춰라 빨리. 우리 너 빚이 너무 많다. 이거 비용이 너무 크다. 두 번째, 이 금리도 낮춰주고 우리한테 빨리 금융 좀 지원 좀 해줘라.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돈 문제죠. 그렇죠. 뭐 일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정부가 플라자 합의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한 표현을 하자면 헛짓거리하고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왜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내주고 왔냐. 거기에 대한 원망이 상당히 심했겠죠. 그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원하는 대로 금리 되죠. 낮춰주고 돈을 많이 풀어주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랬겠죠. 자,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토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미쓰비시라든지 이런 애들이 수출을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기술과 공정 과정에서의 혁신을 엄청나게 해제깁니다. 토요타 시스템도 들어오고 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산업 전반적인 구조가 재편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85년 이후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미 수출을 놓고 보니까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기업들 생각에 우리는 수출이 엄청나게 빠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수출이 늘어났네? 근데 금리는 낮네? 돈은 쌓여 있네? 이거 어떡하지? 부동산 사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10년 동안 만들어지다가 1993년인가요?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죠. 금리 올린 게요. 90년, 91년쯤이에요. 91년. 예. 그쯤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뭐 한 번 정도 올리다가 말겠지 했는데 93년쯤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아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기업들이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물건을 던지기 시작을 하죠. 이제 부동산의 시대는 가는갑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버블이 터집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 개인 사정도 있다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고 제 주변에도 일본의 친척분들이 계시고 그 친척분들 중에서 그 당시에 뭐 도쿄 타워 근처에 28층짜리 빌딩을 갖고 계신 분도 계셨다가 그걸 다 이렇게 공중분해. 그럼요. 뭐 28층 도쿄 시내 도쿄 타워 근처에 28층짜리 빌딩이 뭐 그 당시에서 엄청나겠네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결과를 제가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는? 뭐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겪은 고초를 제가 보면서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그럼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부동산이 일시에 폭락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가격 조정을 합니다. 30-40% 빠졌다가 어느 정도 다시 정부가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반등하는
10년 주기로. 요즘 뭐 또 서울에서는 조금씩 오른다는 얘기.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실인데 네. 왜 저 태풍이 오기 전에 빛이 쨍쨍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먹구름이 확 와가 들이쳐. 그 상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오늘 그게 아닌데 뉴스에서 자꾸 나오는 게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뉴스를 내는 거 아닌가?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뭐 좀 내렸다는 얘기. 2.5 하여튼 3, 4 이렇습니다. 그럼 지금 보통 주택담보대출이 보통 얼마 정도 시장금리에 나가냐면 한 4% 정도 나갑니다. 4%. 그럼 정부가 2%로 떨어뜨렸으니까 갭이 2%포인트 차이잖아요. 질문. 금융회사, 우리나라의 5대 5대 시중회사는 다 아시죠? 무슨 은행, 무슨. 금리를 2%로 주택담보대출을 드리면서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2%의 차액은 98년도 외환위기 때 은행들을 살려줬던 감사한 마음으로 희생을 하고 있다. 아니다. 그 2% 없어진 그 공간은 누군가는 메워주고 있을 것이다. 이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메워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누가요? 정부가 메워주겠죠. 누가 메워줍니까? 정부가 개인이 파산을 해도 거기에 빚진 거에 대해서 정부가 90%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요즘. 그러면 정부가 준다면 정부는 무슨 장사를 하죠, 박사님? 정부는 이제 장사하는 게 없잖아요. 수출 많이 해서 세금 많이 받으면 세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세금이지.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박사님이 내신 종합소득세, 제가 낸 종합소득세부터 시작해서 세금으로 2%를 충당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선동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합리적 의문을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4.5%의 금리를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일부 세력에게는 2%로 준다면 이 2.5%의 차액은 은행이 박앤대세일을 해서 그러느냐? 자기들이 희생을. 아니 근데 지난번에 은행이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돈을 엄청 벌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떼돈을 벌었으니까 좀 사회 공헌해라 뭐 이런 압력도 넣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았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돈을 만지는 이 세리들이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진짜 잘 모릅니다. 이 금융자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한 오블레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의 구조가 지금 같았을까? 서프라임 일어났을까? 그죠? 대공황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도 주식시장 S&P가 지금 5,460 이렇게 치고 있는데 4,000 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러면 5,460은 뭐고 4,000은 뭐예요? 1,500 차이가 나는 거는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는 다시 말해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끼리 싸움인데 여기에 양심과 염치와 정의와 공정과 공평이 존재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긴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은행이 돈을 지난번에 많이 벌었으니까 안 그러면 정부에서 유럽처럼 횡재세로 그냥 두들겨 패버릴 테니까 맞기 전에 지금 한 2% 내가 부동산 경기 살려서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을 좀 극복하도록 해봐. 만약에 그랬다. 그거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 잘 쓰는 직권남용 이런 거 아닌가요? 관치금융이라는 게. 그런 게 지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포인트 차이는 누군가 메워주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든 메워주고 있다. 그 메워주는 것 중에 방법, 제일 하기 쉬운,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 생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세금으로 메운다면, 만약에 그 세금 중에 내가 낸 세금 일부가 들어간다면, 그거는 다시 생각해 보시라 하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제 종결을 하면, 일본의 같은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몰락했을 경우에, 정부가 이 몰락한 부동산 시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한 게 있느냐, 아니면 이 몰락할 때의 빚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채권으로 발행해서 이 발행한 채권으로 빚을 그냥 정지 작업하는 정도에 끝나는 수준이었느냐. 이제 그게 저는 일본 쪽에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하는데 그 푼돈에 의해서 일본 국민들이 265%라고 하는 GDP 대비의 부채 중에 95%를 끌어안고 산다. 자, 그러면
이게 국민의 행복에 정당한 정부의 역할인가? 근데 이런 정부도 정부랍시고 나는 일본을 제국주의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일본 국민들이 있다면 그건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불평하지 말아야죠. 네. 일본 국민들이 일체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요. 예. 불평을 많이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일본은 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면은 그게 터트려야죠. 터트리고 예. 그다음에 그게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아풋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뭔가 새로운 또 시도도 있고 할 텐데 좀 전혀 그게 없잖아요. 없죠.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잠깐만 말씀드리면 일본은 지금 국민들의 불만은 거의 폭발 직전까지 왔다고 봐요.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10%대로 이제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네. 뭐 곧 바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바뀔 것 같으면서도 안 바뀌는 이유가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불만을 가지면서도 이게 어떤 선거에서나 시스템에서 별로 그게 반영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자민당이 이제 해산을 하고 선거를 가면은 예. 선거에서 누가 선거를 하느냐 하면은 자민당 지지 세력들 철밥통 같은 그 지지 세력들이 안 그러면 다 가서 투표를 해요. 네. 그게 뭐 한 25%에서 30% 가까이 네. 된다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당 성향의 투표자들은 투표를 안 해요. 왜? 내가 가서 투표해도 바뀌지 않더라고요.